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학개론입니다. 자, 학개론 오늘 첫 진도. 자, 오늘 할 부분은 우리가 부동산학 총론 부분이에요.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32페이지. 자, 32페이지 보면은 그 핵심 요점 있죠. 자, 우리 교재의 특성이 맨 앞에 핵심 요점이 있어요. 그 핵심 요점을 복습할 때는 핵심 요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좀 빠르게 복습을 하는 복습을 많이 할수록 중요하다, 그죠? 자, 오늘 이 부동산학 총론 부분은 오늘 세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세 문제. 자, 그게 첫 번째 타이틀이 그 부동산 개념과 분류, 그리고 큰 타이틀이 부동산 특성 이렇게 있죠. 자, 부동산 개념과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 부동산 특성에서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게 부동산에 대해서 개념과 분류 보면 복합 개념이라고 있죠.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근데 그 복합 개념을 항상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법률적 개념이 있어요. 법률적 개념. 그리고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간단히 언급하면 됩니다. 그것을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 있는데요. 예, 법률상의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활용에 따른 분류 있는데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거는 부동산 활용에 따른 분류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자, 법률상 분류와 주택을 분류는 가끔씩 나오기는 하지만 그 출제 빈도는 아주 낮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90%는 토지 활용에 따른 분류.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만 안 한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가면 부동산 특성 있는데 거기는 토지 특성을 말해요. 건물의 특성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건물의 특성은 출제 확률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토지의 특성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자연적 특성이란 거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연적 특성이 거의 90%입니다. 예, 인문적 특성은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동산 특성, 토지 특성은 우리가 그 기본 개념, 용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파생 개념을 물어요. 파생 특성을 묻는데 그 파생 특성은 우리가 순환되면서 처음에는 잘 적응되지 않다가 순환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복되면서 익힐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34페이지. 자, 3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학이죠. 우리가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용함에 따라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이렇게 성격하면 되는데요. 그 부동산학의 정의 보니까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서 1번, 가로 1번에 별 표시하면 됩니다. 가로 1번. 그리고 가로 2번과 가로 3번은 다른 학자들이 말했지만은 약간의 말이 다르지만은 뜻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활동입니다. 부동산 활동. 자, 그럼 부동산 활동하고 부동산 현상이라고 있는데 부동산 활동은 뭐냐? 사람이 부동산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게 활동입니다. 그래서 동태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부동산 현상이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 활동. 자, 그 다음에 능률의 원리가 있고요. 원리라는 것은 이론을 깨우친다는 거죠. 이론. 그리고 응용 기술. 그 말대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할 때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다. 그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룬 것이 조화를 이룬 거지. 뭔데 기술이 더 중요하다, 이론이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 되나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이론과 기술을 응용한 거다 하는 거죠. 응용 기술, 그리고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종합이라는 말은 들어왔는데 이 종합에 한해서는 우리가 모든 학문을 가리켜요. 근데 모든 학문을 세 가지 측면을 나눈다면 법률적 개념,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경기 이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됩니다. 종합이란 말은 뭐다?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자, 그래서 밑에 가로 2번에 보면 그 첫 번째 줄에 끝에 보면 법적이 났죠. 이게 법률적 개념이 되겠죠.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역시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맨 끝에 두 번째 맨 끝에 그 보니까 직업적이다, 물적이다, 법적이다, 금융적이다 이렇게 말했죠. 법은 그대로 있는데 금융이 뭡니까? 돈과 관계 있죠. 그럼 이런 경제적인 개념이 되겠죠. 물적이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기술적 개념이 되겠죠. 약간씩 말을 달리했을 뿐이지 기본 개념은 같다는 거죠. 자, 됐고요. 35페이지 가면은 부동산 학위를 학문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부동산학은 방금 무슨 과학이라 했어요? 종합과학이라 했죠. 어떤 특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모든 학문을 다루는 학문이다 하는 개념이고, 응용과학이다 말했었죠. 그리고 응용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부동산 학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했죠. 그러면 사람이 부동산을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응용이 됐다는 것은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응용과학이다, 실천과학이다. 응용했다는 것은 뭐다? 실천했다. 그럼 실천하고 했으니까 구체적이라 할 수 있죠.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방금 왜 사회입니까 하는 것은 부동산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거래를 하고 활동을 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사회과학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일어났다. 경험과학입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가 공법적인 문제가 있고 사법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를 다루는 것이 뭡니까? 사법이죠. 그럼 사법관계, 권리관계가 있었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용함에 따라서 국가가 규제를 하겠죠. 그럼 공법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규범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 보면 돼. 근데 부동산 학의 특성 중에서 아닌 것 같으면은 자, 요거 한 개 밑에 적어주면 되죠. 예. 결과적으로 부동산 학문이라는 것은 순자는 추하다. 순자는 추하다. 이거는 부동산 학문 성격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방금 우리 부동산 학문이란 것은 응용과학이요, 경험과학이요 했죠. 응용,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과학이다 말을 하면 안 된다. 자, 순수과학은 아닙니다 하는 거죠. 방금 부동산 학문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과 다루면서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회 활동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무슨 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이에요. 그러면 요거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이라 말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응용하고 경험했죠. 응용하고 경험했다는 것은 실천했죠. 그럼 구체적이 된다 했죠. 그럼 요게 추하다 있죠.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 이렇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 보세요. 오늘 나간 프린트. 자, 오늘 나간 프린트 1번에 보면 1번 문제가 자, 다음 중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가요? 있죠. 자, 기억 종합과학이 있죠. 순수과학은 순자 들어갔죠. X. 자연과학도 순자 들어갔죠. 자, X. 추상적 학문 X. 경험과학 O. 사회과학 예, 가상적 학문 돼 있죠. 가상적 학문이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규범과학 맞죠? 예,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36페이지. 방금 부동산 학문이라는 것은 일단 부동산 학을 딱 들 때, 부동산 학을 들 때 뭐냐? 활동과 관계 있죠. 부동산 활동과 관계 있어요. 그럼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이론, 그리고 이거를 뭐라 방금 표현했죠? 능률화의 원리라 했죠. 그다음 기술, 응용 기술 있죠. 이 두 개를 모두 이렇게 이것을 응용하는 무슨 과학이다? 종합 응용 과학이다 했죠. 자, 이 종합이란 말을 다르게 빗대서 하면은 우리가 복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합. 예,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복합이라는 것은 종합이다 뜻이라고요. 우리가 복합이라는 것은 둘 이상이 결합된 상태를 복합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념이 복합됐다. 그러면 무슨 개념이 있다?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이거를 기본적으로 복합 개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36페이지 보니까 부동산학의 3대 측면과 복합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넓게 보지 말고 그게 가로 1번에서 기술적이란, 경제적이란, 법률적이란 개념이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밑에 표 있죠, 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예, 거기서 표 있어, 표. 부동산의 3대 측면 돼 있죠. 요거를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유형적 측면이라 한 거 있고, 그다음 무형적 측면이라고 돼 있죠. 자, 그것을 별 표시하세요. 별 표시 3개 항상. 자, 그래서 부동산 하면은 종합 응용가액인데 종합 응용가액 할 때는 복합 개념을 말해. 그럼 복합 개념을 3가지 측면, 3대 측면 할 때는 법률적, 경제적, 그다음에 기술적. 되나요? 법경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2가지 측면을 말한다면, 자, 법과 경제는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다 해서 이거를 뭐냐? 무형적 측면이다 하고, 자, 이거는 기술적이라 말은 우리가 공학적이다 할 수도 있고 또는 물리적이다 하는 거죠. 산, 덜,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걸 관념 보인다, 유형이다. 자,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이렇게만 익혀 두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가로 2번은 이제 복합 개념 설명했고, 그다음에 37페이지 옵니다. 부동산의 연구 범위 및 접근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거는 크게 집중을 둘 필요 없어요. 심심할 때 한 번만 읽어보고 내가 머리에 입력되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낼 필요도 없다. 알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38페이지 옵니다. 38페이지 오니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자, 부동산 접근 방법에는 분산식, 그 다음에 중점식,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종합식 접근 방법의 별 표시 1개. 자, 그 종합식 접근 방법이란 했죠. 예, 부동산 활동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 있는 주변 가액을 최대한으로 종합해서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방금 복합 개념 측면이죠.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학은 종합식 접근 방법을 썼다 이 말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을 써서 현재의 부동산학이 되었다. 분산식이 아니고 중점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법제도적 있고 현상학적, 그리고 행태과학적, 그 다음에 체계론적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기에 6번. 자, 6번에 별 표시하세요. 자, 워사 결정론적 접근 방법 있죠. 자, 여기 워사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추구합니까? 이윤을 추구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워사 결정은 이윤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워사 결정론을 접근했다. 그래서 인간은 했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이윤 극대화. 그리고 포인트가 뭡니까? 인간이고 자기 이윤 극대화 놓으면 이거는 워사결정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되나요? 그런데 이와 말이 빗대어서 위에 4번 볼까요? 4번에 보면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이렇게 있죠. 이거는 부동산 활동에 대제하는 인간 요인에 착안한다. 이거는 인간 요인에 착안해서 부동산 행태를 중심으로 부동산 활동을 본질한다. 자, 이거는 행태과학적인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마음,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동산을 접근한 거고, 워사결정론은 인간은 합리적 종교이기 때문에 부동산 학문이라는 것을 뭐냐 이윤 극대화 목적으로 접근한 방법이다. 다시 행태과학적은 뭐다?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마음, 알겠나요? 그 마음을 보고 부동산학을 이용하는 것이고, 되죠? 워사결정, 우리가 주된 내용은 워사결정인데 이 행태과학적인 같은 인간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그래서 인간 요인에 착안했다 하면 그거는 행태과학적, 인간은 이윤 극대화 놓으면은 워사결정적.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의 이념. 부동산의 이념적인 문제는 밑에 뭐 효율성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합법성이 있죠. 이념적인 문제에서 형평성 하면 우리가 형평성 하면 뭔지 알겠습니까? 형평성은 A, B 너만 잘 살면 안 되고 더불어 다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형평성을 주장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예, 공익 주체죠. 공적 주체라고요. 국가기관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형평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효율성 하면 뭡니까? 효율성 하면은 어떤 이윤이 경제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가 되겠죠. 이거는 사적 주체가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그 이념적인 문제가 사적 주체를 본다면 뭐를 더 강조하겠고 효율성을 강조하겠고 되나요? 그럼 공적 주체를 본다면 뭐를 강조하겠다? 형평성을 강조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기관이 공적기관이 형평성을 추구해서 하기 위해서는 공적기관들은 대부분 공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럼 공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죠.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성 하에 돼요. 합법성. 법률의 범위 안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사적 주체를 뭘 추구한다고요? 효율성. 이윤을 극대화시키겠죠. 그럼 사적 주체 이윤을 추구하는데 어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또 이윤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는 항상 어느 범위에서 합법성, 법률의 범위 안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형평성을 추구하세요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41페이지. 자, 여러분이 나중에 이 교재를 읽으면서 내가 체크하는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남은 제가 체크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란 말이야. 무슨 말이세요? 또 그거 안 돼. 요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필요 없어. 내가 지적하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입력하세요. 자, 41페이지. 부동산 활동이 있어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동적이죠. 동적인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동적인 활동 가로 1번에 정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을 바라보느냐? 관리적 측면. 밑줄 닦았죠. 어떤 측면? 예, 정의에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관리적 측면에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진 거다. 관리 측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주체 보니까 사적 주체 있죠. 자, 그럼 사적 주체는 뭐를 추구한다고 했어요 아까? 효율성. 효율성이 뭐다? 이윤 극대화. 되나요? 이윤 극대화. 자, 공적 주체는 뭐를 추구할게요? 국가기관이죠. 그러면 뭐를 추구한다? 형평성. 그거를 두 자로 말하면 사회성, 공공성이라고 해요. 사회성, 공공성을 뭐다?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사적 주체 있고 공적 주체 있고 제3색 다 있죠. 이거는 공동, 사적 주체와 공동 주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3섹터랍니다. 자, 2번 부동산 활동을 부문이 있죠. 네. 자,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업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자, 이거 나중에 하면 좀 잘 잊어버려요. 근데 한번 볼 때, 자, 대분류는 볼 필요 없고 중분류도 볼 필요 없어요. 대분류와 중분류는 볼 필요 없고 소분류부터 나눕니다. 자, 소분류 보니까 부동산 업종은 이 말이야. 부동산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임계공이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임계공. 부동산을 내가 소유한 사람이 임대활동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공급 행위를 하려면 부동산을 개발해야 되겠죠. 택지 개발 이렇게 개발하죠. 개발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임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업과 공급을 나누면 세 분류하면 임대업이 있죠. 자, 임대업은 어떻게 나왔어요? 주거용 있고 그다음 비주거용이 있고 기타 있다. 되나요? 임대업은 뭐가 있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아, 세 가지로 구분되더라는 것만 알죠. 자, 우리가 주택 임대는 주거용이죠. 단독주택, 아파트 이렇게 있죠. 그럼 상가 같은 거는 뭡니까? 비주거용이죠. 비주거용. 그럼 우리가 토지를 임대할 수 있죠. 일반 토지, 농지 이런 것을 임대할 수 있죠. 그런 걸 뭐다? 기타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 임대업은 세 가지로 구분되더라. 예? 주비기 되나요? 주비기. 자, 그다음에 개발 공급업도 어찌 됐나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자, 이렇게 구분되는 문제만 냅니다. 자, 그래서 임대업과 공급업은 전부 다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주비기, 요거. 자, 서비스업부터 갑니다. 서비스업에 보니까 관리업이 있죠.
관리업은 두 개의 관리만 있습니다. 기타가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기타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관리는 뭡니까? 있어요. 아파트 관리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이제 주거용 관리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가도 빌딩 관리 있죠. 그래서 비주거용도 있다. 근데 기타는 없어요. 관리업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관리만 있더라. 요거. 자, 그다음에 중개 활동이 있고 자문 감정 평가 있습니다. 중자감 각각 하나입니다. 중자감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42페이지에 있는 거는 크게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크게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속성이 있는데, 자,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한다 했죠? 어떤 측면을 바라본다 했죠? 아까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무슨 측면을 강조했죠? 관리적 측면. 관리 측면에서 바라봤다. 자, 먼저 1번에 보니까 그 43페이지 표가 있어요.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 및 기술성의 요구돼. 과학성과 기술. 우리 과학성은 뭘까요? 아까 능률의 원리, 이론이라고요. 과학성은 뭐다? 이론. 기술성은 그 말도 기술성.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이론과 기술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거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말했으면 안 된다 했죠. 그래, 과학성이 있고 기술성을 가지고 있는 활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은 아까 뭐자 사회성 공공성 있죠. 무슨 주체? 공적 주체 활동이 있고 사적 주체 활동이 있겠죠. 그럼 공적 주체 활동은 아까 뭐를 강조했습니까? 행평성인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활동이고 사적 주체 입장에서는 뭐냐? 이윤추구, 사익성이 이윤추구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은 어떤 특정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주체, 사적 주체 활동이 있더라. 그래서 자, 그다음에 전문성. 부동산 활동은 전문가의 활동입니다. 무슨 활동? 전문가,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별표시 할까요? 별표시. 자, 그럼 전문성의 수준이 있는데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이 있나요? 자,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이 있어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이 1차 수준이 뭐고 2차 수준이 뭐고 3차 수준이 뭘까요?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1차 수준 전문가 활동 1차 수준 있고 2차 수준 그리고 3차 수준 이렇게 있을 때 자, 1차 수준은 소유자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활동. 소유자가 자기가 판단하는 활동입니다. 소유자. 그 다음에 3차 수준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3차입니다. 그러면 2차. 1차만 알면 2차는 다연스레 논다고요. 그럼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소유자는 아니면서 단지 뭡니까? 관련자. 관련자입니다. 뭔가 관계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크게 나눠서 두 개를 언급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험 치고자 하는 활동이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면 중개 활동이죠. 중개 활동. 그럼 우리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자 본인이 중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본인이 부동산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중개 활동을 한다. 그럼 1차 수준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1차 수준은 소유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개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중개 활동을 그 분야의 전문가. 우리가 시험 치고자 하는 것이 공인 중개사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은행도 뭡니까? 중개를 할 수 있겠죠. 되나요? 그러면 또 뭡니까? 권리 분석사나 감정평가사 들어봤죠? 그럼 변호사나 이런 사람은 중개활동을 전문가는 아니죠. 사자가 들어갔지만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관리의 전문가지 중개활동을 전문가가 아니죠. 그럼 주택관리사는 몇 차 수준? 2차. 금융기관도 2차. 권리 분석사도 2차. 감정평가사도 2차에 속한다고요. 그럼 1차, 2차를 알면은 나머지는 다 몇 차? 2차.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방금 말했던 감정평가. 그럼 감정평가도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은 내 물건 얼마 정도 나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감정하는 것은 뭐다? 1차 수준이네요. 그럼 방금 감정평가사 우리가 이거와 이것이 똑같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서 그 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지만 이 우리 자격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라고요. 됐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거, 감정평가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런 게 전부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의 산하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다. 공인 자격증.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누굴까요? 감정평가니까 감정평가사 되겠죠.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는 아니죠. 요때 공인중개는 중개활동은 전문가죠. 그럼 감정평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인중개는 몇 차? 2차. 되겠죠. 이 정도.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윤리성이 있어요. 자, 뭐다? 윤리성 있어요. 고도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고용윤리가 있고 조직윤리 있습니다. 서비스윤리가 있고 공중윤리 있고 그 다음에 경쟁윤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고용윤리는 우리가 회사 사장과 그 밑에 있는 종업원 있죠. 이 관계를 우리가 고용윤리다. 고용하고 있으니까. 조직은 뭐가 됩니까? 단체이죠. 단체. 자, 우리가 공인중개 합격하면 공인중개 협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럼 그 자기들의 이윤을 여기에서 조직을 하겠죠. 그 조직 안에서 지켜야 될 윤리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윤리 있어요. 서비스 윤리 만족을 주는 거죠. 공중 윤리는 공중이 뭡니까? 대중. 우리가 너만 가르쳐면 이거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대중. 공중이 뭐야? 요즘에 공중도덕을 지키세요 하잖아요. 대중을 위해서 법을 지키세요. 이런 거죠. 이게 대중윤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뭐냐. 정보활동이 있는데, 자, 정보활동 옆에는 정보활동. 우리는 부동산 정보활동이 있는데, 옆에 부동성이라는 게 적어볼까요? 무슨 성? 네, 부동성. 토지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땅을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땅은 움직이지 못한다. 그럼 내가 어떤 땅을 내가 구입하고자 한다면 그 땅을 내가 가져와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직접 현장에 가서 정보를 얻어야 된다고요. 부동산은 권리관계도 많고 공법상의 규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는 뭡니까?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보활동이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인활동과 대인활동, 대물활동이다. 방금 대인활동이란 뭡니까? 인간과 인간과에 다루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도 부동산이란 물건이죠. 그래서 대인활동이면서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가보에 말할 수 있고 방금 임장활동이 있어요. 임장활동은 방금 요게 정보와 관계 있죠. 자, 임장이라는 것은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임장이 뭐라고요? 현장. 그래서 직접 부동산은 방금 임장도 뭐가 관계 있다? 부동산과 관계 있어요. 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지도상으로 보면 안 되고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봐야 된다. 특히 토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도상의 모양과 직접 가서 느끼면 엄청 틀려요. 그래서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지질이 이 경사도 면이 있어요. 그 경사도 면이 면적이 넓네 해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쓸모없더라 말이야. 쓸모없더라.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임장. 그 다음 배려의 장기성 있는데요. 부동산 활동은 일단 고가성을 가지죠. 고가성을 구입도 힘들겠지만 팔 때도 고가성이 구입이 힘들다는 것은 팔기도 잘 안 팔린다 이 말이죠. 고가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동산은 영속성을 가져요. 자, 옆에 영속성 적어 놓을까요? 부동산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으니까 단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리도 하고 되나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용을 하세요. 그래도 모든 측면을 단기적인 문제보다는 장기성을 고려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공간활동입니다 라고 있는데, 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 우리가 이거를 지표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권리를 붙이면 지표권 이렇게 합니다. 땅을 뭐라고요? 예, 지표. 이걸 권리를 분다면 지표권 이렇게 한다고요. 자, 토지 위에 있는 것도 뭐죠? 지상이라 하죠. 지상. 그럼 이거를 땅 밑에는 뭐 토지 밑에는 지하.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거는 지상이야, 지하야. 그럼 요거를 우리가 민법상에는 이거는 지표권이라고, 이거는 지상권이라 하겠죠. 지상권. 그러면 지하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 지상 공간에 대해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공중이라고요. 되나요? 이거는 공중. 이거를 밑에 있는 거를 지중이라고요. 지중. 됐나요? 그럼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이 지표면만 이용하지 않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기도 하죠. 이해됐나요? 그럼 토지 위에 비행기도 날아다니죠. 그래서 공간을 이용한다는 거죠. 또 땅 밑에 지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땅 밑에 있는 지하철을 만들기도 하고 땅 밑에 뭐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 활동은 이 자체를 뭐다? 공간이라고 해요. 무슨 활동? 공간. 공간하면 뭐다? 세 가지. 지표, 공중, 지하. 그리고 이걸 입체 공간이라고 해요. 무슨 공간? 입체 공간. 자, 그리고 우리가 뭐다? 복합 개념이다. 무슨 개념? 복합 개념. 법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까지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볼 때하고 문제를 풀 때 좀 힘든데, 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자, 다음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1번이 수요자를 위한 지가 규제나 그다음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지도 이념은 무슨 원리와 가깝까요? 할 때 형평성 원리다 하는 거예요. 자, 규제 들어갔죠. 규제는 뭡니까? 공법이죠. 그럼 아까 규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공법은 국가기관이죠. 다시 규제 들어갔죠. 그럼 아까 공적 주체는 뭘 강조한다? 형평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형평성이 뭐다? 사회성, 공공성을 주장한다 했죠. 그래서 너가 통호지를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돼. 그래서 국가가 규제하니까 이거는 형평성이다. 그래서 공적 주체를 말 안 쓰는데 지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등은 뭐다? 형평성을 강조한다. 공적. 자, 그 다음 2번.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공부문으로 한정하여 볼 때 공공부문이다 했죠. 그럼 방금 공공부문이 뭡니까? 공적 주체죠. 그러니까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강조된다. 틀렸죠? 방금 공공부문은 공적 주체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더 강조되겠죠. 근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자, 공적 주체는 아까 우리가 이념이 있었죠. 지도 이념이 형평성이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합법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합니다. 그렇게 형평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주체는 뭐다? 세 가지 이념을 형평성과 효율성과 합법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적 주체는 뭘 더 주장한다? 형평성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뭐냐? 사적 주체를 말하죠. 이해됐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은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 학을 복합 개념으로 접근한다 했죠. 종합하면 뭐다? 복합 개념.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종합 놓으면 뭐다? 복합 개념, 법경기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에 정립 통일하는 기여하였다입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면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인 용도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민간 부분에서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아까 뭡니까? 1번은 이념이었죠. 1번은 이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4번에 보면 규제 수단인 용도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거는 민간 부분에서 볼 때는 뭐를 강조했다?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런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좀 이해 안 됐을 건데 이해된 척 하는데. 자, 1번 다시 보세요. 1번에 보면 규제죠. 이건 지도 이념이다. 그 규제에 따른 것은 공적 주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념은 뭐냐 할 때는 형평성 개념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 수단에서 용도 지역 지구제라가 있어요. 나중에 공포상을 비울 건데 땅은 움직이지 않아요. 토지는 이동도 못하고 면적을 늘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너 맛대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가 규제한 대로 이용을 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지정한 용도로 이용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예, 그거를 무엇을 강조했다? 효율성을 강조했다 하는 거죠. 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공법에 용적률 비할 거예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자, 토지가 있어요. 토지. 자, 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건물이 짓는데 건축물 바닥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이 땅에 건축물 바닥 면적 이 정도 면적만 앉혀라. 이 바닥 면적을 나중에 법으로 규제하는 거지. 토지상에 건축물 바닥 면적을 앉힐 수 있는 그 규제를 건폐율이라 합니다. 자, 뭐라고요? 자, 바닥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뭐라고요? 건폐율이라고요. 그러면 1층만 이용하지 않고 고층화시킵니다. 그럼 고층화시키니까 뭐 1층, 2층, 3층 있겠죠. 그럼 각 층이 있어요. 각 층. 1층, 2층, 3층이 있다면 이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에요. 1층 바닥 면적이 있고 2층 바닥 면적이 있고 3층 바닥 면적이 있고 4층 바닥 면적. 이건 옥상은 바닥 면적이 아니죠. 그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나요? 용적률.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지면서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개발권 양도 제도와 비슷한데요. 자, 우리가 큰 대로변에 대로가 있다면 이렇게 각지라기를 하죠. 자, 여기 A 지역에 있는 땅 소유자고 안쪽에 B 지역에 땅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어디를 이동을 많이 해요? 요 바깥에 있는 대로변에 이동을 많이 하죠. 그럼 A 용도가 효율성이 더 크겠죠. 그럼 여기 찾는 사람보다 안쪽에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B는 굳이 고층화를 시킬 필요가 없다. 고층화 시키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바깥에는 뭡니까? 고층화 시킬수록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8층을 짓고 싶은데 8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만약에 6층까지는 너는 지어 했어요. 그럼 너는 8층을 지어야 효율성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안쪽은 8층을 지을 필요 없죠. 이거는 한 5층까지 지으면 된다. 그럼 둘 다 여기서 뭐 8층을 지어야 되는데 6층이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올 수 있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양도제와. 그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다. 자, 그 다음 5번에 복합 개념 측면에서 있어요.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어떤 측면? 무형. 이런 것 틀리면 안 됩니다. 예? 아까 법 경기 지는데 법과 경제는 실체가 없죠. 무형적 측면이고 있죠. 기술적 측면은 뭐다? 예, 유행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문제 3번. 다음은 부동산 개념입니다. 옳은 것은 있어요. 자, 1번이 토지와 그 정착물은 해비 부동산에 속하지만 그 다음에 강의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다. 자, 이 개념 정착물인데요. 자,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가느냐? 48페이지 볼까요? 자, 48페이지 보니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돼 있죠. 자, 그러면 그게 복합 개념 아까 언급했죠. 자, 끝났으면 자, 48페이지에 그 표가 한 게 있어요. 복합 개념 이미 끝났습니다. 자, 복합 개념 보니까 뭐냐?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 돼 있죠.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복합 개념에서 자, 첫 번째 49페이지 가니까 무슨 개념 돼 있나요? 물리적이라 했죠. 물리적은 기술적 개념, 공학적 개념 똑같은 말인데 요렇게 하면 돼요. 안에 내용 볼 필요 없어요. 물리적 개념이야. 다른 말로 뭘 쓴다고요? 기술적이야, 공학적이야. 유행입니까, 무행입니까? 유행적 측면이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물리적 측면에 볼 때는 아까 요거로 생각해 보세요.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물리적 측면으로 본다면 지표가 있고 또 공중이 있고 지중이 있어요. 이걸 합쳐서 뭐라 했습니까? 공간이라고 했어요. 공간. 됐나요? 공간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물리적 개념에서 토지라는 것은 자연자원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자원? 자연자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라는 좌표. 즉 부동산은 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위치. 자,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위치와 그 자연적인 것은 뭐가 다르다?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개념에서의 용어는 뭐가 있습니까? 할 때 공자 위한. 되나요? 공자가 위 환경이 안 좋다 말이야. 되나요? 공자가 뭡니까? 학문을 먼저 양겨야 되니까 밥을 그릴 때가 많다. 위가 안 좋다고요. 예, 공자 위한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단계.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나중에 우리가 조금 가면은 51페이지 볼까요? 51페이지 가면 가로 4번에 공간이라 되어 있죠. 확인했습니까? 이 공간 개념은 나중에 별표 참고했어요. 공간. 이거는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공간. 자, 넘어가세요. 자, 54페이지 가죠. 54페이지. 경제적 개념. 자, 이제 무슨 말이나요? 경제 개념 나왔어요. 자, 경제적 하면은 이제 아까 뭡니까? 무형이죠, 무형. 우리가 경제하면 뭐와 관계 있어요? 돈과 관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 경제적 개념, 즉 돈과 어떤 관계 있을까 할 때 어떤 화폐 단위가 되는데 모든 우리가 부동산은 누군가가 소유하고 소유 플러스 이용하는 물건입니다. 소유물이고 이용하는 물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해요. 부동산은 누군가가 뭐한다? 소유하는 화폐적 가치물이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것을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자산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산이고 나도 누군가 소유받으면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오케이. 자산이다. 부동산은 자산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은 소유주에게 재산적 가치를 줍니다. 소유주에게 뭘 가준다? 누군가 소유한 사람에게 화폐적 재산적 가치입니다. 재산을 측정하는 부를 측정. 이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 그 소유주의 재산을 뭐란다? 자본. 소유주의 재산을 뭐란다?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산, 자본 이름입니다. 자산, 자본. 자, 그러면 부동산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래. 자, 거래가 됩니다. 사고 판다는 거죠. 그럼 거래를 하니까 뭡니까? 부동산을 공급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 공급되는 물건을 사는 사람,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부동산은 필요한 용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생산한다 했어요. 부동산은 자, 요게 우리는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 땅이나 아파트 지는 게 아니죠. 그럼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한다고요. 그리고 택지 개발을 위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토지는 하나의 생산 요소적인 측면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생산 요소. 그럼 땅이라는 것은 지금 땅은 이게 땅이 택지가 필요하면 택지를 만들어 줘야 되고 주택을 지으려면 되나요? 요거를 농지를 조성한다면 농지를 작업해서 개발해 줘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토지는 생산 요소이고 그거를 필요하는 수요에 있어요. 이런 소비재다 이 말이에요. 토지는 소비재다. 그래서 생소.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목적물이다 해서 상품이다라고 합니다. 상품. 자, 그래서 자자. 그 다음에 생, 소, 상. 이 5가지만 경제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자, 생, 소, 상. 요거는 뭐다? 공자, 위 환경이 안 좋다. 공자, 위한. 됐나요? 이런 자자, 생, 소, 상.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법률적 개념 들어가죠. 56페이지에 법률적 개념. 자, 법. 자, 우리가
깊이 있는 들어가는 거는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깊이 있는 거는 들어가되 그렇지 않은 거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되나요? 여러분이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오는 것을 익히기 위한 거야. 그럼 법률적 개념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 법률적 개념은 소유권입니다. 자, 법률적 개념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소유권입니다. 법률적 개념은. 자, 그래서 법률적 개념은 소유권을 말해. 이런 거예요. 소유권을 말해. 그럼 부동산은 누군가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다고요. 되나요? 그럼 거래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중개 대상물. 그럼 거래할 때는 서로 얼마를 받고자 하죠. 얼마를 팔고자 하죠. 그러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대상? 감정평가 대상이 있다. 그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를 하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고 감정평가 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은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물건이니까 부동산은 내 물건이니까 도망다니지 않죠. 다른 물건보다 담보 가치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담보물 가치가. 그를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된다. 무슨 대상? 저당권 설정입니다. 자, 우리가 저당권 대상이 되려면 저당권 담보물건이 되려면 소유권 등기된 물건이 우리가 저당권 설정됩니다. 등기 등록되지 않은 물건은 담보물 설정이 안 됩니다. 자, 저당권 설정 대상물 되려면 뭐가 된다?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물건, 등기 등록된 물건만이 우리가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등기 등록이 안 된 것은 뭐다? 담보 물건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법률 개념은 소유권을 말하는데 그것을 좁은 의미, 회비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강의 개념으로 나눕니다. 회비는 뭡니까? 좁은 의미고 강의는 넓은 의미다. 이렇게 되는데 자, 첫 번째 회비 개념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말해요. 법률적 개념에서 부동산에서 회비 개념은 민법상의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동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익혀야 될 것은 민법상의 부동산이니까 민법은 아까 뭐라 했어요?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자, 그럼 또 이꼴. 그럼 민법상의 부동산은 뭡니까? 이꼴입니다. 이꼴.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일단 토지라고 해요. 토지. 민법상의 부동산은 건축물도 아니고 토지라고 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있고 이 토지 자체를 말하는데 인간이 토지 위에 설치한 것도 있고 요 인간 위에 있는 요게 그거는 뭡니까? 토지를 가리키죠.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토지의 토지상 정착물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토지를 가리킨데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도 뭐로 본다는 거야? 토지로 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본 개념은. 자, 그러면 여기 정착물이라는 것은 또 알아야 돼요. 정착물은 계속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뭐다? 계속적이다 이 말이야. 계속적이라 말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항구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항구적이라 말은 뭐다? 계속적이다. 그럼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은 계속 그 토지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토지 위에 있는 모래, 토지 위에 있는 자갈, 토지에 있는 바위, 토지 위에 있는 나무는 전부 다 독립성이 없고 그냥 토지란 거예요. 토지 위에 있는 바위도 토지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전부 다 토지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여기서 많이 묻는 것이 이 정착물 개념을 가장 많이 물어요. 원래 개념은 그러니까 토지 및 정착물은 토지로 보는데 토지로 보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정착물이 있고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는 정착물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독립된 정착물이 있고 독립적이 아닌 정착물. 자, 그러면 여기서 해비 개념의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은 해비 부동산 개념이고
토지 및 거정착물도 해비 개념이다.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강의입니다. 강의의 넓은 의미는 일단은 해비를 포함한다. 뭘 포함한다고요? 해비 포함하고요. 그러면 토지 및 정착물을 그대로 가져오고 추가됩니다 하는 거죠. 요거 추가되는 것이 준부동산입니다. 자, 무슨 개념? 준부동산. 자, 준한테 우리가 민법상의 법률에 준한다는 것은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하는 거죠. 준한다는 거 뭐다? 간주한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준부동산은 뭐냐? 원래 성격인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닌 거다. 그래 동산이 아니 동산 등이다. 그럼 동산 등이라 했으니까 동산뿐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닌 물건들이 말이에요. 동산 등이 반드시입니다. 예, 등기 등록을 해야만이 뭐 한다고요? 등기 등록을 해야만이 부동산으로 간주해 주는 거. 이게 준부동산이다. 실제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반드시 뭐 한다?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이걸 다른 말로 공시수단, 공시를 한다. 되나요? 공시를 할 경우에만 준부동산이다. 그럼 요게 준부동산들은 우리 자동차 있죠?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그럼 부동산은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기계 장비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선박도 있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동산이죠. 근데 뭐 한다면 등기 등록한다면 부동산을 인정해 주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주기에서는 강업권과 어업권이 있어요. 강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어요. 이런 것도 등기 등록하면은 부동산을 인정해 주겠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데,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선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네, 선박. 선박이 뭔지 알죠? 배입니다. 방금 내가 이 준부동산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만 되죠. 우리 시험에 조금 나온 것은 이 선박만 터치했는데 선박은 톤수를 20톤 미만인 배는 크기가 적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무태도 육지에도 올릴 수 있어요. 끌고 다닐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등기가 안 됩니다. 몇 톤 미만? 20톤 미만인 배는. 그럼 요게 선박이 준부되려면 등기되려면 20톤 이상. 그럼 20톤 이상인 배는 등기하는데 그러면 20톤 부피가 크기 때문에 끌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입출항 장소가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그걸 선적항이란다. 무슨 항? 선적항. 그 장소에 등기해야 됩니다. 입출항하는 장소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한번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전체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보세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란 해비와 강의로 나누는데 해비는 뭐다? 민법상의 부동산이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거정착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강의 개념은 해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준부동산을 가져오는데 준부동산은 반드시 뭐 공시수단을 갖춰야 돼요. 됐어요? 이게 포인트는 끝이야. 근데 이 낱말에서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민법상의 부동산은 해비 부동산이죠. 자, 민법상의 부동산은 강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죠? 방금 해비는 강의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런 요리 적어 놓는데 답을 못하면 안 되지. 에? 자, 다시 민법상의 부동산은 해비 부동산이죠. 민법상의 부동산은 강의 부동산에 속하죠. 자, 끝났단 말이야. 근데 준부동산은 강의 부동산에 속하죠. 그럼 준부동산은 해비 부동산에 속한다 말하면 안 되겠죠. 알아듣나요? 그거. 그럼 요거 알면 되고 요게 핵심은 정착물이었어요. 자, 정착물은 항구적인데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중에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정착물이 있고 독립성이 있다 하는 거 있고 독립성이 없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독립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5가지 있어요. 몇 가지? 5가지입니다. 그럼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토지로 본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요. 다시 독립성이 없는 것은 뭐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으로 본다는 거야.
토지자 소유자의 소유권이다. 자, 그럼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를 별개로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독립성이 있는 것은 5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건물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할게요. 등기함으로써 뭘 한다? 등기를 해야만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있죠? 건축물, 건물 등기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부동산에 있는데 준부동산 종류에 있는데 입목이 있어요. 무슨 목이 있다? 예, 설립자 입목이 있어요. 입목. 수목 집단을 구성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란 자연식생이라고요. 새가 날아가면서 음식을 먹고 뱉었죠. 그럼 씨앗을 뿌리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자랐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열매가 씨앗이 날아가지고 뿌렸죠. 자연스럽게 자랐죠. 그런 독립성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인간이 심었다고요. 인간이 심어서 집단을 구성했다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가수 있죠. 그럼 가수 나무를 잎목이라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지금 수공예품으로 뭐 음식물 바구니를 만들 때 대나무를 많이 이용했죠. 그럼 대나무를 많이 심었다고요. 중목이라고 중목. 되나요? 그럼 우리가 목재용으로 땔감용으로 나무를 심는 거 있어요. 목재용으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피톤치드가 많이 논다 말하잖아요. 뭐가 좋아요? 편백나무 하잖아요. 그럼 편백나무 숲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떤 통을 만들 때 뭐 할 때 자작나무 들어봤나요? 자작나무 껍질이 하얀 거 있잖아요. 하얀 거.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강의할 때 있죠. 껍질이 하얀 거 보기 좋다고 날아가가지고 집단에 있으니까 꼭 가가지고 몸에 흠집 내고 오는 사람 있죠. 누구누구하고 갔다 해가지고 하트를 빡 해가지고 누구 이름 적어 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다른 사람들 뭐가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우리가 입목, 가수, 그다음에 중목 이것을 집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독립성을 토지와 분리됐다. 이거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맹인 방법을 필요했다. 자, 맹인 방법을 필요한 수목이라든지 맹인 방법을 필요한 미분리 가실 있습니다. 여기 맹인 방법을 필요했다는 것은 자, 등기 등록이 아니라 너무 좋은 나무가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매도하기 싫어. 그래서 등기는 한계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받아주더라. 그래서 관할 간청에 가가지고 내 이름을 부착시키는 거야. 아니면 울타리를 지어가지고 철조망을 내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는 걸 표시하는 행위를 뭐다? 맹인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와 분리돼서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되나요? 그런데 이거는 등기가 되는 물건이니까 담보물 가치가 되지만 맹인 방법을 필요한 거는 등기 등록된 물건이 아니죠. 그럼 이거는 저당 물건 대상은 안 된다는 거죠. 독립성을 가지지만.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래서 몇 개 났어요?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둘, 등기됨으로 하는 2개 있고, 그 다음에 맹인 방법을 필요하는 셋, 그 다음 미분리 가실 넷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내 땅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이야. 뭐라고요? 타인의 토지야. 내 토지가 아니고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상. 네. 경작한 농작물. 그래서 이 5가지만 독립성을 가지고 나머지는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 보면은 해비 부동산 있죠. 되나요? 자, 그러면 좁은 의미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가운데 무엇을 말하죠? 민법에 규정하는 토지 및 거정착물을 말한다. 줄 거 넣으면 되죠. 자, 그 다음 밑에 가로 1번이 토지 있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있죠. 1번의 토지 소유자는 자, 두 번째 줄 거세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요거 줄 거라고요. 이게 토지 소유권이다. 이해됐습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이고 개념이고 상하에 미친다는 것은
지표권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도 관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가로 2번에 정착물인데 일반적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민법상의 정의 있는데 밑에 표 있죠, 표. 표에 보니까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동산으로 간주한 데 있죠. 그게 독립정착물에 별 표시해가지고 익혀두시고, 요것이 밑에 있는 나머지 종속정착물이다. 그래서 독립정착물을 포인트를 두면서 나머지를 정리하라고요. 여기에 별 표시하면 돼요. 독립정착물 되나요? 예. 밑에 동산으로 간주, 이거는 정착물 아니야. 정착물이 아닌 것도 있다고요. 토지 위에 있는 것이 다 정착물이 아니라고요. 잠깐 여기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 가능하는 것은 정착물이 아니야. 그래서 계속성이 없는 있죠. 판잣집은 그런 정착물이 아니다는 거고, 가식 중인 수목이 있어요. 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 가짜야. 거짓 가짜. 내가 원래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나무를 뿌리를 뽑았어요. 그리고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잠시 뿌리를 패서 놨단 말이야. 그럼 바로 햇빛에 노출되면 죽겠죠. 그래 흙을 잠시 덮어준 거야. 그걸 가식 중인 나무, 동산이라고요. 그 다음에 기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건들은 뭐다? 동산이다. 그래 우리가 예를 들면 공중전화 부스 있죠. 공중전화 부스 요즘 잘 안 보이죠. 그 공중전화 부스는 뭘까? 정착물일까? 그 동산이라고요. 지금 여기 설정 그런데 그 장소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 있던데 그래도 동산이야. 이해됐나요? 동산이다. 자, 이 정도. 자,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